여러분은 시내버스에 버스 안내양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60년대, 70년대를 사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는 버스에 여성 안내양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차장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당시 버스 안내양들은 버스 내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책임지는 여성 안내자로 하차 안내, 요금 징수, 출입문 관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인터넷 등 여러 분야에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가상의 인물인 영숙이라는 버스 안내양의 일상을 통해서 그분들이 그 당시 얼마나 고생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나는 1972년 서울 시내 버스 안내양이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이불 속에서도 발끝이 시렸다. 새벽 4시 반 어머니가 조용히 나를 깨웠다. 영수가 일어나야지. 밥 사놨어. 나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히 묶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도 잘하자 영수가. 어머니는 도시락을 내 손에 쥐어주셨다. 점심시간 없을 테니 틈날 때 먹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동생이 자고 있는 모습을 한번 바라본 뒤 문을 나섰다. 집에서 버스 차고지까지는 걸어서 20분. 겨울 새벽의 공기는 매서웠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길가엔 아직 가게 셔터가 내려져 있었고 신문 배달 자전거만이 거리를 가로질렀다. 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지각하면 기사님께 눈치 보이니까. 차고지에 도착하니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검은 연기를 내뿜으며 시동을 거는 소리, 기사님들의 담배 연기, 그리고 나처럼 출근한 안내양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나는 사무실 옆 탈의실로 들어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하얀 블라우스에 남색 조끼 그리고 바지. 허리에 찰 작은 돈가방이 달린 벨트도 함께 착용했다. 그 순간 나는 안내양이 되었다. 영수가 오늘도 63번이지? 응. 종로에서 영등포까지. 나는 기사님께 인사하고 버스에 올라탔다. 버스 안은 차가웠다. 창문은 김이 서려 있었고 좌석은 딱딱했다. 나는 문 옆에 섰다. 내 자리였다. 손님이 타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곳. 그곳에서 나는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첫 손님은 늘 시장 아주머니였다. 무거운 바구니를 들고 숨을 헐떡이며 올라타셨다. 어서 오세요. 나는 인사하고 손님이 내미는 20원을 받아 허리 가방에 넣었다. 그 동작은 익숙했다. 손님이 많을 땐 동전을 떨어뜨릴까봐 손끝에 힘을 주고 거스름 돈이 필요 없는 균일 요금이어서 다행이었다. 곧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교복을 입은 남학생, 여학생들이 웃고 떠들며 올라탔다. 조심히 타세요. 나는 목소리를 높였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문 닫힙니다. 그리고는 오라이라고 외친다. 오라이는 올라이트라는 영어의 일본식 발음인데 출발해도 좋다는 말이다. 문은 가운데 하나뿐이었고 승하차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안내양은 늘 문 앞에 서 있어야 했다. 사람들이 내릴 때는 손을 내밀어 잡아주기도 했다. 발 조심하세요. 그 말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됐다. 러시아어가 시작되면 버스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손잡이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서로에게 기대어 섰고 나는 그 틈을 비집고 요금을 받았다. 아저씨, 요금이요. 20원입니다. 어떤 손님은 무뚝뚝하게 동전을 내밀었고 어떤 손님은 고생 많지 하며 웃어주었다. 그럴 땐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기사님과 나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다. 정류장에 가까워지면 내가 먼저 정지 신호를 보내고 기사님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내리실 분 가운데로 나와주세요. 나는 외치고 문을 열었다. 문은 손으로 여는 수동식이었고 겨울엔 손잡이가 차가워 손끝이 얼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올라탔다. 나는 얼른 자리를 찾아주려 했지만 버스는 이미 10,000원이었고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때 한 청년이 조용히 일어섰다. 여기 앉으세요. 아주머니는 고맙다며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 청년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따뜻한 거야.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버스 안은 더 붐볐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 도시락을 든 학생들, 그리고 잠깐 외출 나온 회사원들이 줄지어 탔다. 나는 문 옆에 서서 손님을 맞았다.
어서 오세요. 요금은 20원이어요. 손님들은 동전을 내밀었고 나는 그것을 받아 허리 가방에 넣었다. 가끔은 손님의 손이 내 손보다 더 차가웠다. 버스 안에서 나는 늘 서 있었다. 앉을 자리는 없었고 앉을 틈도 없었다. 손님이 많을 땐 몸을 옆으로 틀어야 했고 버스가 급정거하면 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그래도 나는 버텼다. 내가 이 버스를 움직이고 있다.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견뎠다. 어느 날 한 남학생이 버스에 올라탔다. 교복은 구겨져 있었고 얼굴엔 멍이 들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괜찮아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20원을 내밀었다. 그 손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손을 꼭 잡고 말했다. 힘내요. 그 말이 그에게 닿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나는 안내양이 아니라 누군가의 누나가 된 기분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도 쉬는 시간은 없었다. 버스는 계속 움직였고 손님은 계속 탔다. 나는 기사님 옆에서 잠깐 숨을 돌렸다. 기사님은 조용한 분이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운전은 정확했다. 정류장에 가까워지면 내가 먼저 신호를 보내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브레이크를 밟았다. 우리는 말없이 호흡을 맞췄다. 그게 하루의 리듬이었다. 어느 날은 손님이 너무 많아 문이 닫히지 않았다. 나는 문을 잡고 몸을 밀어 넣었다. 안쪽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목소리는 갈라졌고 손은 떨렸다. 그때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아가씨, 고생 많네. 이거라도 받아. 그녀는 내 손에 작은 사탕 하나를 쥐어주었다. 그 사탕은 그날 내 유일한 단맛이었다. 버스 안은 작은 사회였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울었다. 나는 그 모든 감정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도 조금씩 자랐다. 안내양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었다. 그건 사람을 맞이하고 사람을 보내는 일이었다. 어느 날은 비가 내렸다. 손님들의 옷은 젖었고 바닥은 미끄러웠다. 나는 흰 장갑을 벗고 손님들의 짐을 들어주었다. 조심하세요. 미끄러워요. 그 말은 내 책임이었다. 버스 안의 안전은 내 몫이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밀려왔다. 다리는 아팠고 허리는 뻐근했다. 하지만 나는 웃었다. 손님이 내게 인사할 때 수고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나는 안내양이었다. 서울의 버스를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냈다. 오후가 되면 햇살이 버스 창문을 타고 들어왔다. 김이 서려있던 유리창은 조금씩 맑아졌고 손님들의 표정도 아침보다 느슨해졌다. 나는 여전히 문 옆에 서 있었다. 허리 가방은 점점 무거워졌고 다리는 점점 무뎌졌다. 어느 날 한 손님이 내게 물었다. 아가씨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보통 12시간이요. 많을 땐 14시간도요. 그는 놀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힘들겠네.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힘들다는 말은 입에 올리면 더 힘들어지니까. 오후 3시쯤 버스는 잠시 한산해졌다. 나는 기사님 옆에 앉아 허리를 폈다. 영숙이, 괜찮아? 네, 좀 피곤하긴 해요. 기사님은 조용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 연기는 창밖으로 흘러갔고 나는 그 틈에 숨을 돌렸다. 그날따라 손님 중에 유난히 말 많은 아저씨가 있었다. 안내양이란 직업도 참 독특하지. 옛날엔 없었잖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은 없으면 안 돼요. 버스가 너무 복잡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아가씨가 있어야 질서가 잡히지. 그 말이 고마웠다. 누군가 내 일을 인정해준다는 건 그날의 피로를 조금 덜어주는 일이었다. 어느 날은 아이가 울면서 버스에 탔다. 엄마는 짐을 들고 있었고 아이는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나는 가방을 뒤져 사탕 하나를 꺼냈다. 이거 먹을래?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사탕 하나가 버스 안의 공기를 바꿨다. 엄마는 고맙다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의 온기가 오래도록 남았다. 오후 5시가 되면 다시 러시아워가 시작됐다. 회사원들이 퇴근하며 버스에 몰려들었고 나는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안쪽으로 들어가 주세요. 문 닫힙니다. 조심하세요. 그 소리는 내 하루의 후반부를 알리는 신호였다.
그날따라 손님 중에 술 냄새가 나는 아저씨가 있었다. 그는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탔다. 아저씨, 요금 내셔야 해요. 그는 나를 노려보며 말했다.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아. 그냥 좀 타자. 나는 기사님을 바라봤고 기사님은 조용히 말했다. 영수가 그냥 보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질서가 무너질 때 나는 작아졌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따뜻한 순간은 있었다. 한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타며 말했다. 아가씨, 오늘도 고생 많네.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다시 커졌다. 작은 존재지만 누군가의 하루에 도움이 되는 존재. 그게 안내양이었다. 나는 버스 안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들의 표정, 말투, 걸음걸이를 기억했다. 어떤 날은 웃었고 어떤 날은 울었다. 그 모든 감정이 내 하루를 채웠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다.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나는 언제쯤 앉아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잠깐 스쳐갔지만 곧 손님이 타면 잊혀졌다. 일은 계속됐고 나는 계속 서 있었다. 저녁 10시가 넘으면 버스는 차고지로 돌아간다. 하루 종일 달린 바퀴는 뜨거웠고 차 안은 텅 비었다. 나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다. 문 손잡이는 하루 종일 잡았던 탓에 손바닥에 자국이 남았다. 기사님은 담배를 꺼내 물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도 수고했어, 영숙이. 나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기사님도요. 그 말은 하루의 끝을 알리는 인사였다. 버스에서 내리면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다. 허리 가방은 동전으로 무거웠고 유니폼은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차고지 옆 사무실로 들어가 요금을 정산했다. 하루 동안 받은 모든 돈을 봉투에 담아 회사에 반납했다. 가방은 이제 텅 비었고 손끝엔 하루의 흔적만 남았다. 집으로 가는 길, 서울의 밤은 조용했다. 가게들은 문을 닫았고 거리엔 가로등만이 빛났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발바닥이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웠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냈다는 안도감이었다.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는 낡은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셨다. 동생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그저 하루치 노동을 마친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말없이 내 얼굴을 바라보셨다. 월급 나오면 쌀 사요. 이번 달엔 동생 학비도 될 거예요. 그 말에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 손은 늘 거칠었고 따뜻했다. 동생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누나 힘들지 않아?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힘들어도 괜찮아. 너 공부 잘하면 그걸로 돼. 그 말은 진심이었다. 내가 버스에서 서 있는 이유, 그건 가족이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이불 속에서 하루를 되짚었다. 손님들의 얼굴, 기사님의 말투, 버스 안의 소음과 흔들림. 그 모든 것이 내 하루였다. 나는 안내양이었다. 서울의 버스를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 누구도 내 이름을 기억하지 않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하루를 살아냈다. 어느 날 버스에 탄 손님이 내게 물었다. 아가씨는 왜 이 일을 해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가족을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이 도시를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은 진심이었다. 지금은 안내양이 없는 시대다. 버스는 자동문이 되었고 요금은 카드로 낸다.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문 하나뿐인 버스, 손으로 받던 20원,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나. 나는 영숙이다. 1972년 서울, 시내버스 안내양. 그 시절 우리는 그렇게 서울을 움직였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냈다.